수사선결 3대 여러 국물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명예스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데 불의의 한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사회에도 많지 않고 절집에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한영을 같은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보면 시도분들 눈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봉암사에 와서 이제 한 4년쯤 되는데 그 전까지는 법문이라는 걸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점에서는 내가 첫째. 그래서 법문 가지수가 몇 개 안 된다고. 지난 여름에 왔다 간 걸 기억이 됐는데 지난 여름에 왔던 분 손 한번 들어가요. 냄새. 됐을까? 왜 손 들어보라는지 아세요? 돈이 적게 올라갔으면 지난 여름에 했던 법문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난 여름에 아닌 거를 그걸 이제 해야 되네요. 봉암사에 국무총리 그 이름이 이 현재 총리든가 그이가 어떤 일이 있어요. 처음에 주지 스님이 와서 국무총리가 옵니다. 스님 접견을 하셔야죠. 뭐 이래서 지난번에 둘이서 왔을 때도 내가 스님만 해도 충분하다고 내가 만날 필요 뭐 있겠느냐고 해서 그거를 했었는데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좀 더 높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그런 관료들 아닌가. 내한테 개인적으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신행상에 묻고 싶은 일이라서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라면 내가 사양할 수 없지만은 공으로 오는 것인데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스님만 접대를 하도록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나가는데 내가 무스기스를 한다는 소리가 국무총리까지 온다는 거 보니까 봉암사가 유명한가 보네.
나오면 대통령이 온다 할까요? 이랬더니 그럴지도 모르죠. 하면서 가요. 그 말이 내한테 좀 걸렸어요. 왜냐면 그때 봉암사에 긴박한 현안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선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 일이 아주 급한 일로 해결되고 있었어요. 이 법당 앞에서나 어디 우리 도랑에서 보면 저 아름패 그걸 안대라고 하는데 우리 도랑에서 딱 정면으로 앞에 있는 산 그 산이 모양이 좋고 우리가 다녀보려 하고 그러는데 그 산의 3분의 1 정도가 위로 건너편 골짜기에 지적도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 골짜기를 소유하는 사람이 우리 앞산 정면에 있는 앞산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그 사람들이 사면은 보나마나 거기다가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소리 들으라고 교회 지어가지고 따랑따랑 하면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먼저 그 땅을 매수를 하자. 한 10여 년을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됐어요. 그 땅이 석탄공사 땅인데 그러니까 관내 땅이 기업 땅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안한 돼요. 이게 석탄에 그 한참 가을에 석탄이 한참 했을 때 거기 갱목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산을 확보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폐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도 개인한테는 이거 팔 수가 없대요. 방법은 이제 다른 쪽 관청에서 사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 수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임하고 나선 곳이 어딘가 하면 문경시청이에요. 문경시청에서 우리가 그럼 사는 걸로 해서 봉암사에 대팔주마 보태지도 않고 그가요 그대로 사발이고 그대로 넘겨드리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선센터를 건립하냐. 그때 선센터 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센터가 건립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설립 예산이 800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약속하에 선센터 건립한다는데 그 약속하에 땅을 우리한테 내려준다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내가 여기 오던 날 그 계약식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했어요. 나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 회의에 앉아야 된다고 해서 문경시청 사람들이 한 60명 의자에 앉아있고 옆에는 스님들이 또 60명 앉아가지고 계약식이라고 진행하는 거예요. 주지가 앉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잠시만 앉아있으면 됩니다 하고 해서 앉았는데 뭔 놈을 해줄지 몰랐거든요. 그 시장에 나와서 저 축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뭔가 그런 것이구나 하고 겨우 짐작해질 뿐 나는 전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땅을 남겨주고 그 대신에 그 선센터를 건립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2년 안에 만일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환급 좋지 않나 하는 조항이 밑에 딸려있대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봉암사에서 선센터 건립에 착수하지 않으면 재판을 걸어가지고 팔아는 거 되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보니까 재정기부가 800억이나 하고 또 국회에 있는 재정통인 국회의원한테 알아보니까 우리 주심하는 얘기가 그런 규모는 지방에서 안 된대요. 문경이 도청이나 문경시청은 말할 필요 없고 이 경상
그 경상북도 도청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감내할 수가 없는 액수예요. 또 중앙에서도 한 부처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액수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나오려면 정책자금 같은 데서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왔다 하는 걸 내가 안 만나겠다 뭐 이러고 지금 주지가 나가는데 대통령이 올지도 모르는지 하는 소리 들으니까 내 머릿속에 번뜩 짚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선센터 문제가 해결되려고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온 것인데 내가 귀찮다는 생각만으로 안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나가는 주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래 불러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다시 생각해라. 그러지 말고 사정 차원에서 이 국무총리를 접대하는 걸 하자. 이래 해서 국무총리를 접대하는 것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도움될 만한 시민들 몇씩 좀 오라고 하라고 했더니 7, 8명이 왔는데 무슨 본산 주지하는 사람 총회의원들 그때 몇 사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7, 8명 와가지고 강한찬 얘기를 해서 나를 교육을 시켜요. 절대 두 가지를 요구하면 안 된다. 뭐 등등. 그리고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제 교육을 한참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그때 내가 그이들한테 왜 선정사건이 필요한지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대체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센터라는 것은 선체험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 선체험이라는 것이 과연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특별한 희열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선센터에 와서 짧게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혹은 보름 한 달 뭐 여러 가지 그 유형별로 해서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선수행에 전념했을 때 만일 본인이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내가 장담컨대 일주일이나 열흘 많으면 한 달 정도 기간 전념을 하면 3년 체험을 할 수 있다. 소위 선체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이 인생관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체험 내용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희열감이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감이라는 것은 밖에서 무엇을 얻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누구한테 칭찬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좋은 물건을 선물 받았거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그러는 것은 다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람이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소유하는 거거든요.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무언가 밖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행복이 얻어진다고 이렇게 믿는다. 그런데 말이에 이 삼매수임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벽을 향해서 돌아앉았는데 어느 때 문득 속에서 충만한 희열감을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혹은 두 번 이러면은 아마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 혹은 신랑한테 자랑하는 정도, 그런 선에서 끝일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지속성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희열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 희열, 이 행복감이라는 게 이게 그냥 칭찬을 듣거나 물건을 소유했거나 했을 때 느끼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비워서 순수하게 집중이 됐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더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칭찬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지극한 그런 희열을 느꼈을 때, 그것도 원하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해졌을 때에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 더 깊게 나아가면 바로 내 자신이라구나. 이런 인식이,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행복을 위해서 남과 다투지 않게 된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양보할 수 있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가 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쓸지언정 밖에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여태까지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것만 돼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만 확보된다고 해도 이게 벌써 하나의 훌륭한 인성교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센터컬립이라는 것은, 이 선천이라는 것은 한국 고유한 문화, 불교 문화의 체험이 뿐만 아니라 우리 넓게 이게 홍보돼서 많은 국내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된다면, 또 외국 사람들도 와서 체험하게 된다면, 안으로는 국민 의식개혁에, 국민들 인격 향상을 통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고, 거꾸로는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버스로 왔는데요. 한 30명 좀 넘게 왔어요. 경찰서장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방에 16시가 안 돼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차관, 장관 이런 이들이 다 따라왔고, 도지사 이런 이들이 오니까 경찰서장 정도는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했는데, 갈 때는 그 버스 있는 데까지 거의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기분이에요. 스님 아까 법문하실 때, 나 사실 브리핑한 건데, 법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스님 아까 법문하실 때, 영원한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 의식이 영원하지 못한데,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의식이 항상하지 못할 때는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이 삶과 생활하는 일상의 우리 변변한 의식 수준을 넘어서서 영원한 의식 세계, 순수한 의식 세계에 닿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은 영원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버스에 타기 전에 제가 경북 도지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출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탔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총리 경질. 그래도 우리 1년 전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 건너쪽에 골짜기에 땅 34만 평을 우리가 원가대로 기관과 기관이 넘겨받는 땅이니까요. 값이 싸요. 그래서 10매덕에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등록하고. 이거 서두를 꺼내는 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분 같네요. 그 산매에 관한 얘기는 나는 선에 있어서 수행과 깨달음에 관한 것을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골자는 대략 얘기를 했으니까 실수상에서 어떤 체험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저 남방불교의 수행법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법 또 우리 가나선상의 수행법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변도론이라고 해서 남방불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논서에 보면 남방불교의 수행하는 방법은 우선 가는 나무나 대막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이나 거적대나 이런 걸 자꾸 씌워가지고 거기다가는 황토, 흙을 잔뜩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둥그런 흙판이 되지 않겠어요? 흙판을 만들어가지고 발을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거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주시해서 바라봐요. 처음에는 눈을 뜨고 보다가 그 다음에 눈을 감고도 보려고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다가 눈 감고 또 마음속에 그게 보이게 그런 것을 한참 연습을 해서 된다 싶으면 자기 처소로 돌아간대요. 그게 불술이든지 선방이든지 가서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어릴 때가부터는 그게 익숙해서 앞에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다 보면 처음엔 생각으로 지어내서 보는 자기 심상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리밋다라고 말해요. 리밋다라는 것은 심상이다, 환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집중해서 보다가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정말 이제 순수한 의식 말하자면 삼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빛을 내는 거예요. 둥그런 그놈은 처음에는 그냥 희미한 그게 또 좀 보이는 듯 싶어도 자기도 알아요. 그게 지 마음으로 흘러낸 사회라는 거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빛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구름 속에서 나온 달을 쳐다보듯이 그 달을 보면서 그게 내 생각으로 보는 거라고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하고 상관없이 환하게 자체 발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빛을 내면 매우 밝고 황홀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으로 지어냈다는 따위 생각은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근접상이라고 하고 이게 항상 원하는 대로 앞에 행동하면 이게 경상입니다. 본격적인 상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선정을 본삼매라고 하는데 본삼매에 들면은 그것을 초선정이라고 해요. 초선, 그 다음 2선, 3선, 4선 점점 상매가 깊어지면서 4선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선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비과산이라고 해서 관법을 수행하는데 이 관법들이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사매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한 물질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린다라고 땅 그걸 봤잖아요. 처음 만들어서 보는 걸 그걸 가시나 하고 그게 이제 눈 감고도 나타나면 린다라고 시작하는 건데 그 보는 그것을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 자만하게 앞에 있는데 이걸 운동량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그게 느낌이죠. 눈을 감고 앉아있으니까 실제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운동량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더 키워요. 이게 이 경상북도 고을만하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저 큰 바다만큼 하다, 허공만큼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한하게 키울 수 있게까지 되고, 또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연습이 충분히 되면, 사람 예컨대 몸을 관찰하거나 물건을 관찰하면, 물건을 만들고 있는 최소 단위는 무엇이라 하냐, 갈라파라고 해요. 남방에서는 갈라파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적어서, 이들 설명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분자, 원자까지는 아닐 것 같고, 분자 개념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분자를 해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갈라파라고 하는데, 갈라파라는 게, 찰나생 찰나면, 한순간에 생겼다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된대요. 물질이 가장 근본이,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삼매력으로 그걸 키워서, 뚜렷하게 앞에 놓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한순간에 생겼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또 생겨나고, 그럼도 바로 또 사라지고, 생멸, 찰나 생멸을 거듭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모든 물질은 가장 근본적인 데 있었어도 무상한 것이로구나. 조금도 모르지 않는구나. 찰나 생겼다고 바로 없어져버리니까. 그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라져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있는 듯 싶을 뿐이지 조금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깊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깊이 깨달으면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방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일련의 사상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직접 해봤는 건데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초기에는 관법 수행을 했습니다. 남방의 이 비로사나 삼매하고 산업하고 비슷한 수행이에요. 오히려 홍인대사의 논서로서 최상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문찰류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상승론이라고 하는 그 논에 보면 오히려 홍인 스님이 수행하는데 그걸 권합니다. 일몰관을 권해요. 일몰관 뭔지 아세요? 일몰관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질 때, 일몰이니까 해지는 거죠. 해가 질 때 언덕에 올라가서 지는 해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 눈 부시지 않으니까 잘 볼 수 있잖아요.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이 대승에서도 관법을 할 때는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앉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그 봤던 노을, 그 아름다운 정광을 떠올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문에서 말하는 이제 가시나 니미타 이래 관법을 해나가는 것하고 방식이 꼭 같아요. 초기의 대승불교에서는 생방법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앞에 애쓰면은 희미하지만은 원상이 나타나요. 이걸 내가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이게 나타나면 그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려서 본다는 걸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서 그런 대로 그 앞에 그게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놈이 빛이 냅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요란하고 너무도 밝기 때문에 보는 내 자신이 놀래요. 자기도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 그놈이 도망가고요. 완전히 눈을 진짜 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보다도 더 밝은 것 같아요. 굉장한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게 되죠.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어쩌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놀라니까 이놈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이건 내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놀라기 전에 아니고, 심장에 들어가니까 놀라기 전에 아니고, 내가 놀라지 않으면 이놈이 머무른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익숙해지니까 자기 놀라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놈이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나중에는 그게 계속 머물러요. 그런데 밖으로 말하면 눈이 부시니까 계속 밥 못 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밝지만 눈이 안 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해라고 말해야 되는지 달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감이 종이 안 잡혀요. 밖으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게 느껴지는데 하나도 눈이 안 부셔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아요. 황홀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달이라고 해야 비슷해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거 일말 많이 이거 제타하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내가 21살 때 중이 돼가지고 중이 되자마자 누가 좋아해서 톡을 가서 광고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가 이거 5분만 보라고 하면 돈 100만원 내는 거 아까 안 할 거다. 그때 100만원이 상당히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그 톡을해서 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5분만 세상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면 100만원 내는 거 아까 안 할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 웃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렇게 이게 환희로워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이고, 그리고 그게 40분, 1시간 이렇게 지속성이 있게 되면 자기 의식이 그전하고 다르다는 걸 압니다. 확실하게 집중력이 생기고, 뭐라기 말하면 언제나 이념이 순수한 이념이 있다고. 화두를 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화두 들어보는 사람, 혹은 들고 있는 사람 손에 들어가요. 화두 참고, 좀 예상보다 적긴 한데, 있긴 있네요. 화두를 참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이제 조주 문자를 든다 칩시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어요.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불교의 상식은 이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생뿐만 아니라 저 무정들도, 저 돌멩이나 하찮은 먼지 이런 것들도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부처님 말씀에 위배돼요.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조유스님은 겁없이 부처님 말씀 정면으로 거역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조유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데서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없다 했을까? 처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도 이게 순위하지도 않고 곧 망상이 침범하고 의식이 되는 듯싶다가도 꼭 끊어지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이것은 화두가 아직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화두를 주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 생각했다가 다음 순간 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겉에 있는 표피에 있는 바다로 말하면 물결치는 파도와 같아요. 우리 생각은 파도와 같아요. 그 밑에 깊은 곳에 파도에 상관없이 파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밑에 심층수가 있거든요. 내려갈수록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와같이 우리 의식도 다 천부적이기 때문에 여러 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좀 밑에 있는 의식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예컨대 감정은 그렇게 쉽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누가 미운 생각이 일어나자면 괜히 저쪽에서 밉다는 생각을 하면 이러거든요. 남을 미워가 되는데 더구나 충이 남명된 마음 이러고 미운 생각을 돌리려고 한다. 그렇다고 미운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보면 또 미운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더 심층에 있는 의식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다스리지가 않아요.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생각에 머무르는 동안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화두 자체가 감정화됩니다. 그래서 의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의정이라고 정이라는 소리가 무슨 글자 쓰는지 아세요? 뜻정자 써요. 감정이라고 할 그 정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식만은 감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의정이 돼야 머무름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속을 치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는 처음에 욕을 써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요령이에요. 장난처럼 하셔야 돼요. 화두 열심히 들라고 하면 할수록 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상기병가 생기지, 그거든요. 그러니까 화두 드는 가장 기묘한 초점, 요령은 뭐냐? 힘 안 들이고 장난처럼 가볍게 하는 애들 수수께끼 하듯이. 그게 무슨 뜻이지?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자기 마음에 그렇게 툭 던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는 의심이 안 따라 일어나도 그 화두를 한번 던져서 그 화두 따라서 의심이 쑥 일어나면 이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정말 잘하려고 할수록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화두를 한번 들면 의심이 따라 일어나 주지를 않아요. 이런 의심이 안 따라요. 처음에 의심이 따라 일어나는데 싶었는데 정말 좀 잘해보지, 깊게 좀 해보지 하고 욕심을 내면 의심 화두를 쑥 들면 맹하게 따라오는 것이 없네, 아예. 그러다, 이거 왜 이 공부가 안 되나 해서 또 하려고 더 애를 쓰고 욕을 쓰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상기가 됩니다. 아이고, 이거 나큰 기가 아니라 다 포기하게 돼요. 이건 화두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그 수행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두는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지? 해서 의식이 따라 일어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말고, 의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 관심거리면 안 돼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슨 뜻이지? 왜 없다 했을까? 없다 해서 딱 끊어야 돼요. 끊는 게 있어요. 왜 없다 했을까? 의식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 망상도 안 하고, 그 자리가 그러니까 빈 자리가 되죠. 맹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게 좋은 자리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음 끊어진 자리잖아요. 그야말로 공한 자리잖아요. 무심치잖아요. 이게 본질 투망이에요. 아주 좋은 것인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건 의식이 쫙 나오면 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경계를 부정하네요.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다시 화두를 들려고 화두를 억지로 자고 끌어다가 시험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고 상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여유있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딱 끊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스톱. 가만히 그러다가 그 조용한 그 상태, 그 지켜놓은 것 자체가 안 돼요. 어지러져요. 망상이 생기고 어지러졌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화두를 뜨는 거예요. 화두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면 연마도가 있더라고요. 아무 연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끊어야 돼요. 무슨 뜻일까? 하고 조용히 차분한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 자체가 어지러지면 다시 들고. 이거 비유로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데 이러면 쥐가 쥐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고양이 같아요. 에이 하고만 돌아가 버리나요? 보통 고양이 그래 안 해요. 딱 그 구멍 앞에 털을 지켜섭니다. 이놈 들어갔으니까 쥐가 언제나 나오겠지. 이러면 딱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서 이 고양이가 빈구멍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빈구멍에 고양이가 관심이 있을까요? 고양이가 빈구멍을 지켜보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양이 관심은 쥐한테 있지. 그 구멍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럴 때 구멍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보고 있는 것은 구멍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 들다가 빛꽃을 지켜보는 것은 관이 아닙니다. 간법하고 형태가 비슷하지만은 그 빗자루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거 알거든요. 화두 듣는 사람이. 그게 안 나타나는 화두 의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임시를 지켜보는 거지. 그 관심사항이 아니거든요. 알고 싶은 건 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법성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가 그 빛꽃을 지켜보다가 보면 어느 때가 쥐가 나오잖아요. 쥐가 나오면 탁 제대로 포획을 하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꽃을 그렇게 지키다 보면 그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딴 거는 몰라도 편안한 마음을 반복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세요. 놓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척 가서 걸립니다. 할 때 이 화두에 가서 걸려요. 척. 왜 어때 했을까? 내일 반복했죠. 그런 것이 내한테 얼마나 익숙한데 내가 그런다면 어느 때탁 걸려요. 정말 뭐 했지? 속에서부터 정말 마음에 가서 의심이 착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정말 어때 했을까? 수업 기하는데도 그렇게 진지한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데 어느 때가 문득 마음이 착 가요. 혈이 무슨 뜻이지? 왜 저주가 없댔지? 이렇게 마음이 척 일어납니다. 이게 잠깐이지만은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의심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일어나면 처음에는 오래 지속이 안 되지만 단계 초에 몇 분에 지나지 않게 되지만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게 너무도 뚜렷하고 너무도 집중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 의심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믿는 마음도 생기고 더 해보려고 하고 더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다시 안 나타나듯 싶다가 다시 쓱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오래 노력하다 보면 이 의정이 지속됩니다. 감정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소위 공부를 체험했다, 등력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화두가 익숙해지면 강아지가 사람 가는 대로 쫄쫄 따라오듯이 화두가 따라다니요. 화두 따라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남방의 관법이나 혹은 북방의 관법이나 관법은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우리가 하던 방식을 따라서 하는 수행이거든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늘 하던 거라요. 그러니까 이 관법에서 이 보는 것, 지켜보는 것, 그게 뭐 가시나를 지켜보든지 원상 달을 지켜보든 달 그림자를 지켜보는 시간에 그걸 지켜보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익숙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다르네요. 화두를 의심한다고 해서 의심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는 앞뒤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화두라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알 수 없다.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는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좀 어려워하나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확실해요. 알 수 없다는 건 알기 없다는 소리인데 안다는 것은 마음이 본질이에요.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소리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의심 상태에서는 그 상태 자체가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지고 대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확실히 닿지 않을 텐데, 자, 구체적으로 이 컵을 보고, 이 컵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컵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다 칩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의심하자 칩시다. 이게 뭐지? 이럴 때는 이 사람 의식에 컵이다 하는 답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컵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죠. 답을 어떤 것도 인식이 대상으로서 그 어떤 것도 지금 제필이 않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으로 아무것도 제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아는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은 알미, 대상의 키가 마음이 없는 거죠. 알미 없다는 소리야. 이것은 말로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덜 확실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이 한번 첫 편전하는 순간에 정말 깜빡 그게 단 1분 1초라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응연했을 때는 그곳에 일체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주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데 조주는 왜 없다 했을까? 이거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심이 탁 일어난다. 이러면 그 의심처에는 부처님이 말했다는 것도 없고 조주도 없고 개도 없고 개의 불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응연하게 뚝 끊어지는 그 한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응연하만 있어요. 의심 그 자체만 있어요. 의심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간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혼자 밤길을 가는데 무시무시한데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단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춘다. 딱 스톱, 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나는데 귀를 기울입니다. 뭔 소리지? 파악해야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친구 생각, 무슨 강아지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머리에서? 머리도 생각도 멈춥니다. 뭘까? 하고 그 대상을 알려고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일체가 수석되는 상태입니다. 걸어가다가 걸음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몸만 멈추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같이 멈추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딱 멈춘 상태, 그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어가지고 상대를 파악하려고 안테나를 막 열어가지고 정보를 수립하려고 하는 상황과 같아요. 뭐가 안 집히면 해야 하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활짝 열린 우리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일체 마음과 생각이 끊어집니다. 하루 의심하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마음과 경계가 다 끊어진, 능수가 끊어진, 상대가 끊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우리 의식세계에 일찍이 이게 자리 잡아볼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해 알아보는 것을 의해서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 자체가 상대성을 초월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상대성을 초월하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에 바로 이룰 수 있다. 질러가는 길이다. 경결문이다. 경결이라는 게 질러간다. 지름길이라는 소리거든요. 예전부터 화두를 지름길이다. 경결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화두를 제대로 들었을 때 벌써 깨달음에 상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화두가 수행상에 우리한테 설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기본인 것을 이해하고 만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면 깨달으면 우리 선언이 있습니다. 쉽게 깨달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수행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솔직히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왜냐, 나도 깨달음에 관한 깊이는 좀 자신 없거든요. 껍데기만 좀 가지고 말을 했는데 말 안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합시다. 오랜 시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아니, 방금 마지막으로 감동하십시오.